계획 짜는 거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네. 탄식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저를 소개할 때 보통 계획 의존형 인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계획 많이 의존형 인간? 하거든요. 네네. 계획을 짜고 싶어서 짠다기보다는 이제 짜면 안 짜면 안 돼서 짜는 수준까지 삶이 그렇게 계획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통 어떤 할 일이 있으면은 할 일에 다가가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스케줄만에 이거를 할당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루가 또 되면은 그 하루에 할당된 목록들을 쭉 보면서 하루 계획은 또 어떻게 할지 아침에 매일매일 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태스크가 많더라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하루하루 뭔가 퀘스트를 깨나가는 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상당한 성취감이 있어요.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걸 체크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 근데 이게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 많은 일들을 내가 해서 지금 이 많은 업무량 중에서 여기까지 왔고 이 속도로 간다면 충분히 시간 안에 끝낼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마음도 편안하고요.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계획을 짜는 걸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막 행복한 게 막 얼굴에 드러나는 것 전 같은데. 지금 진심이에요, 지금. 약간 네. 좀 편한 스타일이시네요. 이제 어떤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거랑 그 과목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랑은 꽤 다른 케이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가르치는 쪽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게 되신 건지? 어쨌거나 제가 지금 사범대에 재학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학과 관련한 과목들을 많이 공부를 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이제 탐구한다는 것 자체는 원석, 교육은 그거를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탐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원석을 캐게 되는 거죠. 뭐 사회라는 원석도 있을 거고 경제라는 원석도 있을 거고 철학이라는 원석도 있을 거예요. 사범대생이라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행위는 그 원석들을 가공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 개개인이 찰 수 있는 장신구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예쁜 반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목걸이를 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귀걸이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교육과 탐구는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육이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이거 사회교육과가 아니고 국어교육과 이 비유가 감사합니다. 사실 흘린 땀이 종종 나를 배신하기도 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패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또 사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첫 아니요. 사업 모델이 이제 그 동네 기반으로 음식 배달하는 시니어분들 일자리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할 때 식당 영업을 치기 위해서 거의 한 동네에 있는 식당이라는 식당을 다 조사해서 다 갔어요. 사장님들 연락처 다 받고 얼굴 다 보고 발품을 엄청 파신 거예요? 그쵸. 한 150곳, 200곳 들리고 너무 물량이 많아서 가고 싶은 데는 막 7번, 8번, 9번 일부러 거기 가서 식사도 하면서까지 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인정하고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노력이 배신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패 자체가 저를 배신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서 배신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분명히 어떤 스택을 쌓아준다.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어떤 경험들이라도 나중이 되면은 다 연결이 돼서 너에게 되게 좋은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좀 그거랑 비슷한 측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탐정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탐정법? 네. 그런 게 최근에 또 조금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렌식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많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탐정들이 하는 업무에 디지털 포렌식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인데 탐정업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 나라에서 불법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탐정이라는 이름을 원래는 사용을 못했는데 그게 2014년인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쯤에 탐정이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게 법제가 바뀌었어요. 민간에는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많이 와닿아 있잖아요. 탐정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렇다 보니 정보보다는 이제 개인정보 침해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많아서 불법 쪽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별한 법제가 나와 있지가 않은 현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탐정이라는 직업이랄까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사설 의뢰나 탐정사무소 이런 데서 한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거기서 논리적인 부족함이 없고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지금도 그것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종윤님에게 갓생이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갓생이 저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본인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일이기만 하면 저는 뭐든지 갓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막 무조건 밤새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는 게 갓생이고 정답인 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뭔가 방향성보다는 속도에만 치중을 하고 살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속도라는 거는 방향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근데 그게 의미가 전달이 됐으면은 조금 좀 당황해서 살짝 답변을 까먹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재직하고 싶다를 넘어서 정종윤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뭐 인지적 약자분들, 뭐 노인분들 그런 분들도 좀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뭐 기획자, 리서처가 되고 싶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은 무작정 뭐든지 다 하기보다는 좀 내 방향성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을 살짝 한 가지 하자면 좋습니다. 제가 한 작년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국가이공계 우수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3, 4학년 전액장학금을 수혜를 받았어요. 그 장학증서에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 말처럼 저는 이제 기술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리서처이자 기획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요즘 폼 미쳤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약간 아주 적합한 상황이 아닌지.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대라는 존재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약학이 어떤 학문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약학이 뭐지?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약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약품이 무엇인가? 즉, 의약품이 어떤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의약품에 대한 원론적인 지식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원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환자한테 의약품을 투여를 하였을 때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응용적인 측면으로서의 약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많은 약을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증상에는 이 약을 써야 돼. 그래서 막 넣는 게 아니라 이 환자는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뭐 다른 질병이 있고 종합적인 환자의 프로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투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응시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필로 보게 되는 것인데 모의 재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필 평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일단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법, 민사법, 형법 에다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선택법 한 과목을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은 사실 지필평가로 이루어져요. 객관식 시험과 사례형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례형 시험이라는 건 서술형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 성적을 앞다퉈 데려가느냐라고 하냐면 드라마에서는 멋있게 법정에서 막 이야기하고 뭐 증거를 제출하고 맞죠. 큰 제스처를 이렇게 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귀를 누르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지만 실제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글로서 전부 다 정리하고 준비를 한 내용을 말하는 것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말을 하는 능력보다는 글을 쓰고 이 현재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고 내 의뢰인에게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를 주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법을 알고 있고 법과 관련된 사례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로 하는 퍼포먼스보다는 시험 성적이 좀 더 중요한 편이죠. 말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뭘 알아야 말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현재 전공 중인 뭐 인지, 언어학, 이 관계 그런 것들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내가 이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할 때 그게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분야가 심리언어학이나 인지언어학 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발화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지 어떤 걸 전달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전달할 통사 구조를 정해요. 거기다가 렉시콘이라고 하는 데서 어휘를 삽입을 하거든요. 레미콘이요?
렉시컬. 렉시코나. 죄송해요.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어휘를 뽑아서 문장에 삽입을 하고 좋은 기관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발화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그럴듯한데 이제 신경과학을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뉴런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통해서 하거든요. 다른 그런 거보다는 진짜 뉴런 간의 연결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그게 그냥 무수히 많이 이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런 어휘 정보를 저장하고 통사 정보를 저장하고 그걸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고 문장을 이해할 때도 어떻게 소리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되어 있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음소, 이런 뭐 소리의 패턴은 뭐 나 이런 거다, 뭐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연결짓냐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확실히 보통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부 또는 지금 재학 중이신 의전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뭐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 이런 과정을 이수한 후에 진짜 의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과를 가리지 않고 이 동일한 과정을 다 이수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거나 의전원을 졸업을 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사 국가고시를 보게 돼요. 그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면 일반의 자격증이 오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보통 그냥 일반이라고 부르거나 저희는 쉽게 줄여서 GP라고 부르는데요. 그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내과, 뭐 외과 이런 거 상관없이 흔히 볼 수 있는 내과라던가 소아과, 뭐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대신 그렇게 되면 전문의라고 불리우는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건데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계신 분들을 전공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전공하고 싶은 그런 분과를 하나 선택하게 돼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신경외과도 있고 흉부외과도 있고 되게 세분화된 분과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서 끝에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세요. 그래서 그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전문의를 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것까지 한 10년 조금 넘게 걸리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체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좀 있는데 좀 흔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체대생들은 99%는 이제 운동 전공이 없어요. 운동 전공이 없으면 그러면 어떤 체계로? 학교마다 자격을 요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학교가 원하는 시험. 대표적으로 제자리 멀리 뛰기, 유연성, 윗몸 일으키기, 10m 달리기 이렇게 등등이 있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이제 사이드 스텝이나 뭐 서전트 점프 이런 게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뭐 학교마다 이름도 다르긴 한데 배우는 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 분들도 있잖아요. 체육 전공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스카우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게 학교마다 좀 상이한데 그 운동 이제 어렸을 때부터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 체육 선수들 이제 그 선수들은 뭐 이제 전형별로 한두 자리씩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 전형 아니면 뭐 축구 선수 전형 따로 이렇게 있는데 학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꿈의 실현을 위해서 구상 중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딱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항상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싶지만 제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좀 실현을 하면서 이 과정을 밟고 싶고 하고 싶은 어떤 형태를 좀 콘크리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교육재단을 한번 설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재단? 그럼 그 교육재단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재단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특정 인재를 기르겠다, 이런 인재를 기르겠다, 아니면은 불우한 학생들을 좀 돕겠다, 특정 지역을 좀 발전시키겠다가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행복한 사람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다양한 뭐 지역이나 어떤 사회적인 계층,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걸 찾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약간 행복 전도사 약간 이런 게 목표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훌륭한데요? 교육재단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신다면? 교육재단의 이름 같이 한번 지어볼까요? 같이 한번.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해피 재단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괜찮다고요? 해피 재단? 괜찮은데? 좀 되게 밝고 명랑하다고.